오늘은 특별한 분과 함께 조선업황에 대한 이야기 파헤쳐 볼 텐데요. 조선 3사가 또 작년 한 해 몇 안 되는 상승 섹터 중에 하나죠. 그 어려운 장에서도 조선업은 태조 이방원 안에서 또 자리를 차지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은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국무 모셔봤습니다.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또 스튜디오에서 직접 뵙고 또 불러보네요. 조선의 국무라고 또 모시게 돼서 기쁩니다. 네. 또 중요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 자세한 내용, 연구원님의 고견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질문을 풍성하게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바로바로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해운 운임이 끝없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파헤쳐 보도록 하고요. 또 컨테이너선과는 반대로 원자재를 운반하는 게 벌크선이죠. 이 관련주 중국 리오프닝 수혜로 기대해도 될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해운업계 올해부터 강력한 환경 규제가 적용된다는데 이 환경 규제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제가 월요일에 조선주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신 거를 봤습니다. 네. 이 리포트에 기재하신 운임지수 차트들이 되게 많았는데 보면은 운임지수가 대부분 하락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연말 연초에 해상 운임이 대부분 하락했는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었을까요? 한 3개년을 연속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모두 다 하락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건화물이라고 해서 드라이 카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두 가지 영역. 하나는 마른 원자재를 수송을 하고 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마른 완성품을 수송을 하는 컨테이너. 이 두 가지의 운임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장 많은 수혜를 본 업종을 저희가 해운업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사람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저희가 항상 써야 되는 그런 재화들을 썼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저희가 운송을 하는 그 운임에다가 프리미엄을 계속 지속을 해주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없어지는 거죠. 저희는 이제 모든 업황은 다 포스트 코로나 시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굳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가 운임에다가 프리미엄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선박에도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던데 대표적으로 분류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이라고 하는데요. 뭐가 다른지 제가 또 찾아봤는데 컨테이너선은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운임이 조금 뚝 떨어졌고 그리고 반대로 벌크선의 경우에는 이 중국의 리오프닝 재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거다. 이렇게 두 선들이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맞는 분석입니까? 운임 지수로만 보면 둘 다 많이 올라갔다 지금 많이 내려가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컨테이너는 경기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로 나르는 화물들의 성격이 하우징 관련 화물이에요. 저희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지 네. 않으면 그런 관련된 화물들을 별로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구 소비재라고 얘기를 하죠.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집에만 갇혀 있으면서 네. 냉장고 많이 바꾸시고 TV 많이 맞아요. 바꾸시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핸드폰처럼 2, 3년에 한 번씩 바꾸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소비는 약간 뒤로 미뤄도 되는 거죠. 저희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고 이런 완성품을 만들기 이전에 사실 원재료가 먼저 공장에 들어가야 제품을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원재료를 나르는 것들이 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벌크선이라고 하는 선박에다가 하는 건데 이 벌크 쪽 관련된 화물의 원재료들은 주로 어떤 산업에 투입이 되냐면 철강 관련 산업에 투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경기 침체가 논의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원재료들이 수출입이 많이 안 일어나게 되거든요. 특히나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중국이 2022년은 그냥 경제 활동을 안 하고 거의 쉬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별로 액티비티가 안 나오게 되다 보니까 22년에는 둘 다 안 좋긴 했는데 이제 올해 여러 가지 경기의 요소 중에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은 다 모르겠고 중국이 다시 옛날만큼 일을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기대하는 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경기 소비재 관련된 거에 대한 수입을 하는 컨테이너는 모르겠지만 벌크는 좀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네.
벌크선이 철강 쪽과 또 관련이 있다. 그동안 중국의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의해서 벌크 수요 회복이 좀 제한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예, 저희는 벌크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21년 하반기부터 22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약간 헤비 인더스트리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네. 공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그 경제 활동들이 상당히 이렇게 눌려 있었던 상황이었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제로 코로나가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완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로 인해서 보면 철광석 가격도 많이 떨어졌다 다시 오르고 있는 상태이고 구리 가격도 최근에 몇 달 보시면 좀 많이 급등을 올라오고 했죠. 있는 예.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경제에 어쨌든 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이라는 주체가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약간 바닥에서 조금 탈피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도 올해 작년보다 일을 좀 더 많이 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벌크선 관련주가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를 받을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부터 해운의 환경 규제가 강화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런 환경 규제 변화로 인해서 배에 스크러버를 달거나 LNG선이 부각되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글로벌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한국이 이런 LNG선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면 스크러버라고 하는 거는 황사나무를 저감하는 그런 장치이고요. 그 규제는 이미 2020년에 시작을 했고 네. 이제 2023년부터 시작이 되는 건 탄소 배출을 적게 하라라고 하는 규제인데요. 저희가 기존의 벙커CU라고 하는 아주 하급의 그런 기름을 쓰면서 배가 네. 돌아다니게 되면 사실 탄소 배출을 대단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LNG선이 부각이 된 이유가 기름으로 다니지 않고 LNG로 배를 다니게 하는 그런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LNG선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 건데요.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이 규제 때문에 사실 해운사들이 요즘에 조금 영업행위를 덜 하고 있는 상황인 게 이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가 배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배를 가지고도 영업을 하지만 시장에서 빌려가지고 이 배를 가지고 운송행위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빌렸을 때 모든 항만에 잘 접안하고 입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눈치 게임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강력한 환경 규제가 모두 적용이 되게 되면 지금 전 세계에 이제 100이라는 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제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배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근데 저희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물동량의 이제 무역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 쇼티지가 좀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의 연휴에 해당하는 1월 말에 해당하는 설 연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만약에 저희가 다시 수출입 경기가 좀 회복이 되게 되면 오히려 선박의 부족함이 많이 두드러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네. 해운의 환경 규제가 이제 강화가 되면서 우리나라 해운주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저희가 LNG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위부터 3위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최근에 유럽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는데 LNG 운반선 수주가 많은 국내 저선주에 영향이 어떨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조선업의 수주 실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선사가 사실 LNG선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가 작년 중반 이후에 줄곧 하락세를 보였어요. 이게 우리나라 LNG선 기업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이슈일까요? 우리나라 조선업체가 1년에 한 LNG 캐리어를 60척 가까이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전 세계 1년에 필요한 양 정도를 거의 다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런가요?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를 실제로 많이 했고 2022년 같은 경우는 아마 LNG 캐리어만 한 100척 정도 네. 수주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전방 산업이 저희가 계속 좋은 상황이 유지가 돼야 조선업체에서 만들고 있는 배들이 결국엔 만들어져서 최종 소비자한테 인도가 되고 나중에 그걸 잘 쓰면서 이제 결국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돼야지 또 발주를 하고 또 발주를 하고 이게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네. 저희가 LNG를 많이 팔아야 되는 주체들이 LNG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되니까 과연 저 에너지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잘 돈을 벌어서 또 그 다음에 LNG 캐리어를 발주해 줄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LNG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부분은 특히나 LNG가 이제 거의
난방용으로밖에 안 쓰는 그런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겨울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2022년 겨울에 이제 LNG 가격이 떨어진 거에 대한 부분은 뭐 되돌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렇게 에너지를 수입을 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그 겨울 시즌에 쓰고 그 다음 사이클로 또 넘어가게 되면 결국엔 또 재고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다시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연가스 가격 하락 자체는 준비는 좀 과도하게 했지만 생각보다 겨울에 소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일회성 요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내년 겨울로 다시 넘어가게 되기 이전에는 재고 소진이 되고 또 이제 수출입 경기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국내 조선 업체들이 지금까지 받아놓은 LNG 캐리어들을 뭐 선주들이 저희 안 받아가고 그냥 취소하겠어요라고 할 가능성은 대단히 제한적이다라고 보셔도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네. 조선 업체들한테는 저희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LNG를 이제 기존에 이런 난방용으로 쓰지 않고 뭐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천연가스 가격이 오히려 좀 하락해서 안정화되어 있으면 오히려 연료로 쓰는 주체들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는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장이 좀 확대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 또 기업들이 LNG선 시장을 싹쓸이 하고 있고 1년에 100척 넘게 수주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수주 초호황을 올해도 이어갈 수 있을지 최근에 중국이 또 치고 올라온다는 뉴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런 부분은 우려할 만한 부분 없을까요? 중국은 원래 LNG를 한 1년에 한 4척 정도 만들 수 어.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2022년에 LNG를 처음 수주한 기업들이 좀 한 대여섯 군데 정도 나타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업체들이 수주한 거를 다 인도를 하게 되면 뭐 2024년이나 2025년에는 중국도 1년에 한 20척 정도의 LNG 캐리어를 만들 수 있게 될 예정이긴 한데 많이 또 치고 올라오네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수주를 한 그 오너들의 좀 성격을 보면 대부분 중국의 선사들이 중국에다가 발주를 한 경우가 많고 네. 아니면은 중국에다가 LNG를 팔 주체들이 이제 중국의 선박금융을 이용해서 발주를 한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 이 LNG 시장에 LNG를 꾸준하게 공급을 해주던 국가가 중국 말고 일본도 있었는데요. 일본이 지금 조선 시장에서 거의 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중국이 뛰어드는 부분의 정도는 아직까지 글로벌의 LNG 캐리어의 수요를 맞춘다기보다는 자급자족에 해당하는 정도 수준을 만족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국과 우리나라 수주 실적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주가 또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조선 3사들의 실적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선될 거다라는 분석들이 많던데 아직까지는 그 일손 부족 문제가 또 만성적인 과제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또 인력이 수요보다 10,000명 넘게 부족할 걸로도 전망이 된다고 하던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상황일까요? 10,000명이면 갭이 많이 줄었네요. 아, 그런가요? 원래 한 20,000명 정도 추가로 더 음. 필요한 상황이었었는데 네.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올해 그 신규로 채용하는 이 인력들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시기는 올해 상반기는 아니고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투입이 돼서 24년에 늘어나게 되는 볼륨을 좀 커버하기 위한 게 좀 큽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기존에 보다 더 비중을 늘려서 외국인 노동자도 계속 들여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국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 부분은 해외의 다른 조선업체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도 보면 네. 결국에는 싼 인건비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들여오는 게 이제 큰 추세에서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 네. 있고요. 국내도 천천히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고 저희가 어떠한 영역에서든 인력난이 생길 때 그거를 가장 치료하기 편한 거를 금융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맞아요. 결국엔 저희가 조선의 업체들이 이제 돈을 버려들여서 결국에는 노동자들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해결이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10년 동안 사이즈가 줄었다가 다시 조선 업체들이 선박을 많이 생산하게 되는 턴어라운드를 거의 10년 만에 처음 하는 거라서 아마 그게 달성이 되기 전까지 뭐 여러 부분에서 계속 우려하는 표현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점진적인 해결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천연가스 하락세 그리고 인력난 안에서 우리 또 LNG 선 수주 그리고 실적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또 마무리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조선주 전반의 실적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위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아직까지는 조선사 실적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선될 거다라는 분석이 많던데요. 올해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지,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가 아무래도 장기 수주 산업이라고들 말을 하잖아요. 이 산업에서도 가장 코어가 되는 지표, 저희가 말씀하셨다시피 수주인데 또 저희가 작년에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사실 조선주가 만성 적자에 시달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올해 상반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할까요? 흑자 전환을 좀 전망하십니까? 연간으로는 저희는 3, 4 다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부터 현대중공업 그룹에 있는 기업들은 일부 영업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이고 아직까지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흑전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부품업체들은 조금 일찍이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완성 조선 업체들이 흑자가 안 나는 이유는 저희가 고정비의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올해 그 조선 업체들의 매출 성장률이 20에서 많게는 한 50%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커버를 할 수 있을 만큼 매출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연간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분기마다 조금 건조하는 양들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텐데 어쨌든 상저하고 수준으로 하반기가 될수록 더 많은 물량을 건조를 하기 때문에 합산 기준으로 저희가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상반기 일부는 뭐 적자에서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하반기까지는 다 흑자 전환한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조선주에 대한 전망을 궁금해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많아요. 또 댓글창에서 우리 국무님 조선 업황 턴어라운드는 그렇다면 하반기로 보시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조선주에 대한 빅사이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정말 20년 만에 오는 사이클이다라고 말을 하던데 턴어라운드 시점을 하반기로 봐야 될까요? 주가에 대한 턴어라운드 시점은 실적이 이번에는 이제 한 개의 그룹만 아니라 이제 다른 업체들도 좀 턴어라운드 하는 걸 보이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주 산업인데 사실 연말이 될 때까지 이렇게 점점 수주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23년에 쭉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23년은 수주는 결국 안 나오고 실적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한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수주에 대해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져서 실적도 좋아지고 수주도 좋아지는 그 시점이 조금 주가가 오르기 편한 시점이 될 것 같은데 그냥 저희가 좀 여유 있게 말씀을 드리면 하반기에는 분명히 두 가지의 요인이 다 겹쳐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수주가 많이 나오지 않았던 그런 부정기선의 영역에서 언제 발주가 나와주냐인데 지금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중고성가에서 신조성가로 넘어가는 그 임기치에 많이 근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2분기, 이제 늦어도 한 3분기 정도에는 이러한 수주까지 돌아서는 모습이 충분히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에 대한 흑자 전환 가능할지 전망도 들어봤고요. 또 다양한 분석들도 들어봤습니다. 사실 또 천천히 스텝을 밟는 조선주이기 때문에 실적 확인 여러 번 또 필히하시고 수주 성과 확인도 하시면서 조선주에 대한 대응 전략 만들어 나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조선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 조선의 국무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